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어 핵심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은데요. 흔들리는 치아라는 아주 현실적인 몸의 문제에서 시작해서요. 2500년 전 불교 경전은 이걸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결국 현대 의약품의 동물 실험이라는 아주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까지 파헤쳐 볼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 묶음입니다. 가장 오래된 불교 경전 중 하나인 팔리경전에서 출발해서 최첨단 생명공학의 미래까지 뭐랄까 시공간을 넘나드는 여정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핵심 질문은 이걸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대의 지혜가 우리 몸의 현실적인 고통과 현대과학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어떤 실용적인 답을 줄 수 있는가?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질문. 팔리경전에 흔들리는 치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통에 관한 경전 같은 건 따로 없다고 하네요. 네. 사실 여기서 약간 실망할 뻔했는데 오히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어집니다. 맞습니다. 강전은 흔들리는 치아를 치료해야 할 의학적 증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오히려 그걸 아주 강력한 영적 가르침의 도구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상요다니까야 같은 경전에서 붓다는 늙음, 즉 자라에 피할 수 없는 징후들을 나열하는데요. 늙음의 징후요. 네, 하얗게 센 머리, 주름지고 늘어진 피부, 그리고 부서지고 빠지는 치아를 명백한 증거로 꼽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가 아프니 이 약을 써라가 아니라 이가 흔들리는 걸 봐라. 이것이 바로 진실이다. 이런 식의 접근이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이건 불교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무상, 즉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걸 몸으로 직접 체험하게 만드는 신호인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엄청난 관점의 전환이죠. 보통 이가 흔들리면 우리는 치과 가야 되겠네, 돈 깨지겠네, 임플란트 해야 하나? 이런 걱정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당장 현실적인 걱정부터 들죠. 그런데 경전은 그 순간을 이 몸은 영원하지 않고 결국 무너진다는 심오한 통찰을 얻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학적 골칫거리에서 깨달음의 도구로요. 네, 흔들리는 치아 하나나 이 몸은 결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서 약간 혼란이 생깁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몸은 결국 쇠약해진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가르침의 핵심이라면 아플 때 약을 쓰는 건 그 가르침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그래, 내 몸이 무너지는구나 하고 고통을 그냥 감내해야 하는 것 아닌지. 그렇죠. 약을 먹는 건 그 교훈을 거부하는 행위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건 모순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불교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자비로운 철학인지가 드러납니다. 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 사용은 허용될 뿐만 아니라 권장되기까지 합니다. 권장이요? 놀라운데요? 네, 그 근거가 철학을 논하는 경, 수타가 아니라 승려들의 아주 구체적인 생활 규칙집인 율장, 비녀피타타에서 나온다는 점이 중요해요. 아, 이론이 아니라 현실의 규칙집에서요. 그렇죠. 이건 이론상으로는 이렇다가 아니라 현실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실용적인 지침이 우선했다는 뜻이죠. 아, 그러니까 이상적인 철학보다 당장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게 먼저였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율장에 보면 붓다가 병든 비구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직접 약의 사용을 허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 병든 이를 돌보는 자는 곧 나를 돌보는 것과 같다고 말하기까지 하죠. 와, 몸의 고통이 수행을 방해할 정도로 심하다면 그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오히려 수행을 지속할 수 있게 돕는 자비로운 행위라고 본 겁니다. 고통을 무조건 참는 게 수행이 아니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약초 같은 것만 허용된 게 아니었다면서요. 자료에 나온 파니타라는 게 흥미롭던데요. 네, 그게 바로 당시의 최첨단 에너지 보충제 같은 거였습니다. 에너지 보충제요?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 즉 당밀인데요. 아주 진하고 달아서 기력을 보충하는 데 쓰였죠. 꿀, 버터, 기름 같은 유지료와 함께 이런 당밀까지 허용했다는 건 단순히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영양 보충까지 고려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었다고요? 무조건 다 허용된 건 아니었죠. 물론입니다. 핵심 기준은 의도였습니다. 의도요? 이 약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가 아니면 쾌락이나 탐닉을 위해 사용하는가. 초기 승려 공동체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극단적 단순함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약이 보양식이나 기호품으로 변질될 위험을 아주 경계했습니다. 그렇겠네요. 처음부터 이 약, 저 약 다 써도 좋다는
규칙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병든 비구가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붓다가 자비의 원칙에 따라 비구들이여 나는 오호를 허락한다 는 식으로 하나씩 예외를 허용한 겁니다. 아, 하나씩 하나씩. 네. 그 예외들이 모여서 율장의 의약품장, 부에사자 칸다카라는 규정이 된 거죠. 원칙이 먼저 있고 예외를 허용한 게 아니라 현실의 고통 앞에서 필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길이 열린 겁니다. 자비의 원칙이 현실의 고통을 만나면서 규칙을 만들어 나갔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바로 그 자비의 원칙이 21세기에 와서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현대의약품의 동물 실험 문제죠. 보내주신 질문 중에 붓다라면 동물 실험을 거친 약을 금지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 고통을 줄이기 위해 다른 생명의 고통을 이용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말 무거운 질문이고 이 딜레마에 대해 자료들은 단순한 예, 아니오로 답하지 않습니다. 불교 윤리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의도, 세타나입니다. 업은 의도에서 비롯된다고 보거든요. 아, 또 의도가 나오는군요. 네. 내가 직접 동물을 죽이겠다고 의도하고 그 살생을 지시하거나 수행했는지가 계율을 어겼는지 판단하는 1차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약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는 직접적인 살생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좀 편리한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점에서요? 내가 직접 죽인 건 아니니까 괜찮다는 식의 논리적 허점 말입니다. 질문자께서도 정확히 지적하셨지만 결국 소비가 공급을 만든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이 약을 소비하는 행위가 결국 제약산업이라는 시스템을 유지시키고 미래의 또 다른 동물 실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바로 불교의 연기, 파티짜 사뭇바다 사상과 정확히 맞닿는 부분입니다. 연기 사상이요?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서로 얽혀 있다는 뜻이죠. 거미줄 같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 거미줄이요? 제가 거미줄의 한쪽 끝을 건드리면 제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반대편 끝까지 진동이 전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의 약소비라는 행위가 직접 동물을 죽이지 않더라도 제약산업이라는 거대한 거미줄의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나는 직접 안 했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나의 선택이 이 거대한 인과관계의 한 조건이 된다고 자각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을 아예 쓰지 않고 고통을 감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그냥 써야 할까요? 양쪽 다 너무 극단적인데요. 그래서 불교적 해법은 그런 양극단을 피하는 중도에 가깝습니다. 중도. 어쩔 수 없으니 괜찮다는 방임도 아니고 고통을 전부 감수하며 절대 쓰지 말아야 한다는 고행도 아니죠. 대신 상황의 윤리적 무게를 따져보는 겁니다. 상황의 무게요? 예를 들어 생명을 위협하는 암 치료를 위해 대안이 없는 항암제를 쓰는 것과 약간의 피부 트러블 때문에 동물 실험을 거친 최신 연구로 쓰는 것은 그 무게가 완전히 다르겠죠. 아, 그렇죠. 그건 정말 다르네요. 그 윤리적 무게를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료에서 제시한 오래된 제네릭이라는 개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아주 실용적인 중도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이나 아시클로버, 항바이러스제처럼 특허가 만료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약들을 말합니다. 아, 오래된 약들이요? 이 약들은 이미 오랜 기간 사용되어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었죠. 핵심은 지금 내가 이 약들을 소비하는 행위가 새로운 동물 실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왜 그렇죠? 이미 개발이 끝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내 소비가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과거 개발 과정에서 동물 실험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현재 나의 소비 행위가 고통의 연쇄를 새롭게 더 만들어내지는 않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의미군요. 맞습니다. 완벽하게 깨끗한 선택은 아닐지라도 고통의 총량을 늘리려는 의식적인 노력인 셈이네요. 제네릭이라는 아이디어가 현재의 딜레마에 대한 실천적 해법이라면 마지막 질문은 아예 미래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향후 10년 안에 어떤 분야에서 동물 실험이 사라질까? 이 질문은 어쩌면 기술의 발전이 이 윤리적 딜레마 자체를 해소해 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거대한 변화가 이미 시작됐고 그 변화의 동력이 윤리뿐만이 아니라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윤리 때문이 아니라고요? 네.
자료에 따르면 동물 실험이 비윤리적이라서가 아니라 비과학적이고 부정확해서 사라지는 분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독성 평가입니다. 동물 실험이 부정확하다뇨? 그게 신약 개발의 기본 중에 기본 아니었나요? 과거에는 그랬죠. 하지만 수십 년간 데이터가 쌓이면서 쥐나 토끼에게 나타난 독성 반응이 인간에게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 종간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컸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화학 구조만으로 독성을 예측하거나 장기 칩, 오간 언어 칩 기술을 이용하는 게 쥐 실험보다 인간의 반응을 더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칩이라면 인체 장기의 핵심적인 구조와 기능을 마이크로칩 위에 구현한 걸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작은 칩이 쥐 한 마리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를 준다는 거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다른 분야는 어떤가요? 피부에 바르는 연고나 안약처럼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약물 분야도 변화가 빠릅니다. 이제는 실험실에서 3D 기술로 배양한 인체 피부 모델이나 각막 모델을 사용합니다. 토끼 눈에 화합물질을 떨어뜨리는 대신에요. 와, 또 신약 재창출, 드럭 리포지셔닝이라는 분야도 활발한데요.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오래된 약을 다른 병을 치료하는 데 쓸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당뇨병약을 항암 보조제로 연구하는 식이죠. 그럼 추가적인 동물 실험이 거의 필요 없겠네요. 네, 거의 필요 없습니다. 듣고 보니 이 모든 기술 발전의 방향이 어떻게 하면 인간의 몸을 더 정확하게 모사할 것인가를 향하고 있네요. 결국 동물이라는 우회로를 거치지 않고 인간의 생리를 직접 연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지혜와 자비가 어떻게 혁신을 이끌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자비가 혁신을 이끈다? 네, 다른 생명에게 고통을 주지 않을 더 나은 방법이 있는데도 계속 낡고 부정확한 방식으로 고통을 만드는 것이 옳은가? 이런 윤리적 과학적 압박이 결국 동물 실험을 구시대의 낡은 기술로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자료에서는 10년 안에 가장 빨리 사라질 분야로 바로 그 독성 평가와 피부, 안과 분야를 꼽았더군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면서요? 네, 반면에 가장 오래 남을 것 같은 분야도 있었죠? 네, 전신 면역 반응이나 약물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는 생식 발달 독성처럼 인체 전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봐야 하는 분야는 대체 기술 개발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분야들이 아마 가장 마지막까지 동물 실험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남을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중요한 건 미국 FDA 같은 규제 기관조차 비동물 실험 자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네요. 기술뿐만 아니라 제도도 함께 바뀌고 있는 거군요. 네, 아주 중요한 변화죠. 자, 오늘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했네요. 흔들리는 치아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해서 불교의 무상과 자비, 현대의약품의 윤리적 딜레마, 그리고 최첨단 생명공학의 미래까지 훑어봤습니다. 네. 이 모든 자료를 종합해보면 핵심 메시지는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는 식의 흑백 논리나 규칙 목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태도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직시하는 태도, 나의 선택이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자각하는 태도, 그리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자비로운 태도.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바로 이런 태도에 대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의 모든 선택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2500년 전 율장에서는 치료 목적의 약과 쾌락이나 편의를 위한 약을 구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건강 유지를 넘어 기억력을 높이고 노화를 늦추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등 신체와 정신을 강화, 인핸스먼트하는 수많은 기술이 등장하는 지금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까요? 약이 고통을 줄이는 자비의 도구이기를 멈추고 더 나은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또 다른 집착의 도구가 되는 순간은 과연 언제일까요? 이 질문은 아마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일 겁니다.